북한 해군의 자부심인 잠수함 함장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기밀 부품을 도둑질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칠흑 같은 바다 속 60cm에 불과한 좁디 좁은 어뢰 발사관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뒤쪽에서는 배신자들을 잡으려는 승조원들이 철문을 부수는 굉음이 들려오고, 앞에는 차가운 죽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예 잠수함 요원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 기막힌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평범한 장소가 자유의 증거입니다. 거대한 불꽃이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남조선의 정밀한 기계가 뱉어내는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화면 속 남조선 고속정의 76mm 함포는 사람이 조준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레이더의 지시에 따라 포신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아군 함정의 선체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굉음도 들리지 않는 무성 영상이었지만 거대한 쇳덩어리가 힘없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광경은 그 어떤 소리보다 고막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2002년 6월, 당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라고 가르쳤던 제2연평해전의 진짜 모습은 이토록 무력한 패배였습니다. 이곳은 보위부 청사 지하 3층에 숨겨진 적지물자 분석실입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영삭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이 금단의 방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제 옆에서 비스듬히 앉아 담배를 피워대는 황병구 소좌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보위부 내에서도 미친 개라 불리는 인간으로 누구든 제 입맛대로 요리하기로 악명 높은 포식자였습니다. 그가 함장인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충성심이 얼마나 낡은 고철 덩어리였는지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 마 상위, 넋 놓고 보지 마라. 이게 네가 목숨 걸고 지키는 공화국 해군의 실체니까. 황 소좌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화면 속 357호 참수리 고속정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괴물 같은 화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수 한 명이 눈을 부릅뜨고 수동으로 포를 돌리며 사격을 구걸할 때 저놈들은 컴퓨터라는 기계가 알아서 목표를 추적해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신력으로 무장하면 기계도 이길 수 있다고 소리치던 정치지도원의 낯짝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황 소좌는 담배 연기를 화면 위로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저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술력이라는 거다. 마 상위, 네가 타는 그 녹슨 잠수함도 저놈들 레이더에 걸리면 저 꼴이 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 아무리 용을 써봤자 우리는 저놈들 눈에는 물 위에 떠다니는 표적지일 뿐이야. 그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정지된 화면 속에는 침몰해가는 함정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아군 병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어린 병사들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느꼈을 그 지독한 배신감과 허무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몸담아온 군대의 민낯이었습니다. 황 소좌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임마, 저 76mm 포탄이 네 잠수함 외벽을 뚫고 들어올 때 당과 수령이 널 지켜줄 것 같으냐? 천만에. 저 기계들은 자비가 없어. 근데 말이야, 마 상위. 저 포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바로 네 집구석에 있는 빈 밥그릇이야. 네 자식 새끼들이 며칠째 강냉이 죽도 못 얻어먹고 뼈만 남아서 헐떡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황 소좌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보위부 소좌라는 인간이 대놓고 탈북을 권유하는 이 상황 자체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체제가 썩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썩은 틈바구니에서 자기가 살기를 찾기 위해 저라는 사냥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제 어깨를 꽉 쥐며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마 상위, 난 그 귀신 같은 자망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 저 낡아빠진 잠수함 부품 몇 개만 장마당에 넘겨도 네 가족들 남조선 가서 이 밥에 삼겹살 배 터지게 먹으며 살 수 있다. 내가 다 설계해놨으니까 넌 배만 잘 몰면 돼. 어때? 죽어서 다짜 영웅 칭호 받는 것보다 살아서 기름진 고기 씹는 게 훨씬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어? 저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빗소리가 마치 잠수함 자망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생존을 선택한 첫 번째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76mm 한 포의 불꽃 대신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의 환영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공기는 언제나 썩은 달걀, 냄새와 눅눅한 기름때가 뒤섞인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철 관짝을 공화국의 자부심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녹물과 비명이 흐르는 지하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자망 중인 잠수함의 좁은 통로를 지나며 제 인생의 짐짝이자 보석 같은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기관장 최팔봉 중사와 막내 리영식 전사였습니다. 어이 팔봉아, 뱃속에서 천둥 치는 소리 좀 작작 내라. 적군 소나에 걸리는 건 어뢰가 아니라 네 배꼽시계 소리겠다. 제 농담에 최팔봉 중사가 억울한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놈은 덩치가 곤만한 특수부대원이었지만 굴주림 앞에 서는가 태어난 강아지처럼 순해지는 묘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제 배는 이미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먹은 염장 무 한 조각이 마지막 기억인데 지금 제 위장은 제 등가죽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나사를 조이던 막내 영식이가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녀석은 손재주가 좋아 우리 부대의 만능 수리공으로 통했지만 남조선 한포의 위력을 본 뒤로는 밤마다 오줌을 지리는 겁쟁이이기도 했습니다. 중사 동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함장 동지께서 큰 건 하나 설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엔 고기국입니까? 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곳은 벽지 뒤에도 귀가 있고 천장에도 눈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놈들을 잠수함 가장 깊숙하고 시끄러운 엔진실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황소자가 건네준 꼬깃꼬깃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잠수함의 심장을 떼어낼 거다. 저기 보이는 독일제 정밀 밸브랑 백금, 충매제. 저거 하나만 장마당에 넘겨도 니들 평생 먹을 고기 반찬이 산처럼 쌓인다. 고기 반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팔봉이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놈은 입가에 고인 침을 꿀꺽 삼키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함장 동지,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기 반찬 말입니까? 그래, 임마. 남조선 개들도 매일 먹는다는 그 고기다. 우리가 여기서 쥐새끼나 잡아먹고 있을 때 저 너머에선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맥주를 마신단 말이야. 황소자가 이미 길은 다 뚫어놨다. 우린 그냥 이 고철 덩어리에서 돈 되는 것만 쏙 빼내면 돼. 영식이는 겁에 질린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함장 동지, 이건 반동행위 아닙니까? 보위부에 걸리면 우리 다 아오지행입니다. 이 갓나 새끼야. 가만히 있어도 저놈들 한 포에 맞아서 바다 물귀신 될 판인데 아오지가 무섭냐? 황소자, 그 미친 개가 우리 편이다. 보위부가 도둑질을 시키는데 누가 우릴 잡겠어? 팔봉이는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었습니다. 놈의 눈에는 이미 국가 기밀인 잠수함 부품이 아니라
노릇노릇하게 익은 돼지, 비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밸브가 아니라 잠수함 엔진을 통째로 뜯으라면 뜯겠습니다. 제 근육이 지금 쌀밥과 고기 반찬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조국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제 배를 채우기 위한 쥐새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엔진실 안에서 스패너가 볼트를 죄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의 운명은 조금씩 공화국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선을 끊어냈고 팔봉이는 괴력을 발휘해 육중한 금속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전력을 갉아먹는 행위였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네 사람의 생명줄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지글거리는 불판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 밤의 국경 연안은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워 군복 틈새로 파고들었고 발밑에 진흙은 마치 늪처럼 제 장화를 잡아당겼습니다. 잠수함 엔진실에서 목숨 걸고 뜯어낸 백금, 촉매제를 팔아 치우고 손에 넣은 미와 달러, 뭉치는 제 품 안에서 뜨겁게 달궈진 쇳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조각 몇 장에 제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허망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숲을 너머에서 앙상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그 뒤로 황소자의 아내와 딸이 보였습니다. 마상위,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챙겨라. 저기 브로커 놈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황소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냉혈한 같은 표정이었지만 제 처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미친개라 불리는 인간도 제 핏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품 안의 돈다발을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칠 굶었는지 아내의 손가락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여보,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 중국 쪽 안전가옥에 무사히 들어가면 브로커가 약속된 주파수로 짧은 신호를 보낼 거다. 내가 잠수함 안에서 그 소리를 확인하면 그때 나도 배를 돌릴 거야. 그때까지는 숨소리도 내지 말고 죽은 듯이 지내야 해. 알겠어? 아내는 대답 대신 제 군복 소매를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황소자도 제 아내의 어깨를 밀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여기서 삐끗하면 우리 9 목숨 다 저승길 동무니까. 황소자의 말대로였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족은 한 배를 탄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저당 잡힌 공범이었습니다. 아내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저는 경례 대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강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숨소리가 제 고막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가족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이 일순간 허탈함으로 변했습니다. 넋이 나간 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어깨 위로 묵직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장 최팔봉 중사였습니다. 놈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함장 동지, 너무 상심 마십시오. 형수님들은 여장부들이라 분명히 무사히 건너셨을 겁니다. 그나저나 제가 아까 브로커 놈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말입니다. 남조선에는 돼지, 비계랑 살코기가 시루떡처럼 3단으로 겹쳐진 고기가 있다더군요. 이름이 삼겹살이라는데 그거 진짜 사실입니까? 우리처럼 고추장 발라볶는 게 아니라 생고기를 그대로 불판에 굽는답니다. 이 비장한 순간에 고기 두께를 따지는 팔봉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질문이 오히려 제 가슴 속의 구멍을 메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막내 영식이가 눈물을 훔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중사 동지, 저도 들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그 상추라는 잎사귀에 고기를 싸서 한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고소한 기름이 폭탄처럼 터진답니다. 우리 신세가 남조선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진짜인 모양입니다. 이 갓나 새끼들아. 지금 가족을 사지로 보낸 사람 앞에서 고기 얘기가 나오냐? 가서 잠수함 엔진이나 한번 더 점검해라. 밸브 하나라도 삐끗하면 고기는커녕 물귀신 밥이 될 테니까. 저는 짐짓 엄하게 꾸짖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심장을 바치라고 배웠지만 정작 우리는 그 전설 속의 고기 한 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황소좌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강 건너편을 노려봤습니다. 마상위, 이제 진짜 도미노 작전 시작이다. 가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신호가 오면 우리도 저 고철 덩어리를 끌고 지옥을 탈출하는 거다. 뒤는 없다. 알겠나? 저는 마지막으로 강 건너편 어둠을 한 번 더 노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잠수함 기지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뺨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군복을 찢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판 하나가 지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철 함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기분 나쁜 금속성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녹슨 잠수함의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흉측한 몰골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명의 목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연병장의 도열한 승조원들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충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함장이 방금 전 가족을 사선으로 밀어넣고 온 배신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구령 한마디에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전 승조원, 정기훈련 출항 준비 실시.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놈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뒤에 서서 무표정하게 승조원들을 훑어보는 황소좌의 존재감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보위부의 미친 개가 함께 타는 훈련이라니 대원들은 평소보다 2배는 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육중한 해치를 닫고 좁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며 폐쇄 공포증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내부는 눅눅한 습기와 낡은 배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엔진실로 향하는 통로에서 기관장 팔봉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놈은 훔쳐낸 부품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몽키 스패너를 쥔 놈의 두꺼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 칼날을 푹 적시고 있었지만 몸은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함장 동지, 엔진 놈이 자꾸 쇳소리를 냅니다.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녹슨 기계 놈이 꼭 제 창자 같습니다. 남조선 가면 이 기계 놈한테도 미제 기름 좀 칠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미제 기름 냄새보다 그 돼지, 기계 타는 냄새가 더 그립지만 말입니다. 팔봉이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저는 녀석의 조인트를 까려다 참았습니다. 녀석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식탐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전선을 만지작거리던 막내 영식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녀석의 이마에도 송골송골 맺힌 땀이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영식이는 눈을 비빌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영식아, 정신 차려라. 헤드셋 꽉 잡고. 그 소리 놓치면 우린 다 바다 귀신이다. 잠수함이 서서히 물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압이 함체를 짓누르는 소리가 끼익하며 고막을 긁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응시했습니다. 20명의 승조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제 명령에 따라 수평타를 조절하고 밸브를 열었지만 그 항로가 평양을 등지고 서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우리 넷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자꾸만 보위부 지하 창고에서 보았던 그 잔인하도록 정밀한 영상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남조선의 그 괴물 같은 함선들. 레이더가 한 번 훑고 지나가면
우리의 위치는 발가벗겨진 채 드러날 것이고 자동화된 76mm 함포는 자비 없이 이 녹슨 쇳덩어리를 찢어발길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바닷속 깊이 숨어 숨을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켜서 수장된다면 강을 건넌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국 땅에서 가장을 잃고 떠돌 고아들이 될 가족 생각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는 건 무섭지 않았지만 제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평생 눈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황 소자는 제 옆에서 나직하게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신호는 아직인가?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그 삐 소리가 들려야 할 거다. 저는 대답 대신 땀에 젖어 미끄러운 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분 1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엔진실의 소음은 점점 커졌고 훔쳐낸 부품 탓에 잠수함은 마치 중병에 걸린 짐승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수압에 함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의 영혼도 함께 찌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승조원 중 하나가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을 때 제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놈의 눈에 서린 그 충직한 신념이 제 가슴에 죄책감이라는 송곳을 박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실의 영식이가 눈을 번쩍 뜨며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3번의 짧은 고주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강을 건넜다는 신호이자 우리가 이제 공화국의 군인이기를 포기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항로 변경, 침로 180, 전속 전진이다. 제 명령에 조타수가 당황한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놈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그쪽은 작전 구역 밖입니다. 남측 NLL 방향 아닙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긴급 작전이다. 황소자가 권총집을 철컥거리며 살벌하게 으름장을 놓자 조타수는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잠수함은 거대한 포마를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남조선의 괴물 같은 함포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굶어 죽는 지옥보다는 차라리 총알이 빗발치는 바다가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뺨을 타고 흐는 게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항해 목적지는 이제 조국 수호가 아니라 생존과 가족을 향한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함내를 선열처럼 물들이며 전멸했습니다. 기계실의 낡은 계기판들이 수압과 출력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이 떨리며 기괴한 쇳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땀에 젖어 미끄러운 조종관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전기 항로를 이탈해 남쪽으로 기술을 튼 지 불과 몇 분 만에 함교 밖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육중한 수밀문의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20명의 승조원들이 무장을 한 채 어뢰실 입구로 몰려온 것입니다. 함장 동지, 문 여십시오. 이건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당장 배를 돌리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전원을 처단하겠습니다. 밖에서 터져 나오는 20명의 절규와 함께 대형 해머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뢰실 안을 지옥 같은 소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황 소자는 권총 공이치기를 철컥 소리 나게 젖히며 차가운 금속음을 냈습니다. 놈은 미리 준비한 굵은 강철 막대기를 어뢰실 수밀문 손잡이에 가로질러 끼워 넣었습니다. 쾅 하는 둔중한 타격음이 나을 때마다 육중한 철문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막내 영식이에게 목이 터져라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이다. 비상 신호 부위 사출해. 영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사출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잠수함의 비상 부위가 수면 위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남조선 해군에게 여기 먹잇감이 있으니 어서 와서 우리를 낚아채 가라고 외치는 자폭 신호였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함선들의 음파 탐지 신호가 함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띵, 띵 하는 그 날카로운 금속 타격음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낡은 잠수함을 두드려 부수려는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 같았습니다. 음파가 함체를 통과할 때마다 뼛속까지 울리는 진동이 전해졌고 낡은 배관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기판 너머로 남조선의 유령 같은 함선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위부 창고에서 보았던 그 76mm 함포의 잔인한 정밀함이 떠올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레이더와 연동된 자동 화기가 이 녹슨 쇳덩어리를 찢어발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등 뒤에서는 부하들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녹물을 닦으며 전우회를 다졌던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처단하겠다며 곡기 어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품속에 간직한 아이들의 사진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기관장 팔봉 중사가 땀과 기름에 젖은 채 어뢰 발사관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놈은 육중한 어뢰실 해치를 열어젖히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함장 동지, 수밀문 힌지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곧 뚫립니다. 그런데 함장 동지, 저 어뢰 구멍지름이 진짜 60cm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아까 줄자로 슬쩍 재봤는데 제 어깨 너비가 60cm를 훌쩍 넘습니다. 저기로 나가다 끼면 저는 바다 한복판에서 인간 통조림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압 때문에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습니다. 팔봉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영식이가 울먹이며 좁고 어두운 구멍을 응시했습니다. 60cm.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이 어깨를 잔뜩 웅크려야 겨우 몸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 이 비좁은 강철관이 우리가 지옥을 탈출할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끈적한 기계 기름이 흘러나오고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드는 저 좁은 사선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오직 앞을 향해 기어가야만 하는 죽음의 통로였습니다. 이 갓나새끼야. 저 60cm 구멍이 우리 식구들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알겠어. 끼어서 죽으나 밖에서 총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다. 끼면 내가 뒤에서 발로 차서라도 밀어 넣어줄 테니 걱정 마라. 지금 남조선 애들이 우리를 낚으려고 쇠뭉치 같은 음파를 쏘아대고 있단 말이야. 황소좌가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승조원들의 고함 소리에 질린 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남조선의 함포가 우리를 향해 조준을 마쳤을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문이 종이장처럼 휘어질 정도로 타격이 이어졌고 안에서는 저체온증과 폐쇄 공포가 우리를 기다리는 60cm의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함체는 외부에서 쏘아대는 소나 음파 때문에 웅웅거리며 울어댔고 마치 거대한 악기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상위, 시간이 없다. 다들 어뢰관으로 기어들어가. 1초라도 늦으면 저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남조선 포탄이 이 배를 뚫어버릴 거다. 황소좌의 다급한 명령과 함께 저는 마지막으로 덜덜 떨리는 조종관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 잠수함은 유령처럼 바다를 떠돌 것이고 우리는 저 좁고 차가운 강철관 속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제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남쪽의 따뜻한 입 앞과 고기국이 환영처럼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으며 생사의 갈림길인 60cm의 어둠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 철문이 찢어지는 쇳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차가운 바닷물이 가득 찬 어뢰 발사관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60cm의 어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좁디좁은 철관 속에 몸을 구겨 넣는 순간 제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습니다. 끈적한 기계 기름과 차가운 바닷물이 뒤섞인 그 비좁은 통로는 산 사람을 가두는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쪽에서 해머로 수밀문을 때려 부수는 승조원들의 금속성 고함이 멀어질 무렵 거대한 압축 공기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저는 바다의 심장부로 사출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영하의 바닷물은 제 온몸을 수천 개의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소금물에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뒤이어 거품을 일으키며 솟구쳐 오른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단단히 묶은 밧줄을 잡아당기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함장 동지, 살아계십니까? 이 갓나 새끼가 제 발등을 찼단 말입니다. 기관장 최팔봉 중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은 아까 그 60cm 구멍에 어깨가 끼어 소시지 껍질처럼 군복이 다 찢겨 나간 채였습니다. 덩치 큰 놈이 좁은 관을 빠져나오느라 얼마나 용을 썼는지 얼굴은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매달린 낙내 영식이는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고 보위부 미친 게 황소좌조차 창백하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기 보이는 불빛을 향해 헤엄쳐라. 저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아스라하게 빛나는 속초의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낙원의 이정표였지만 망망대해 위에 뜬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멀어 보였습니다. 저체온증이 밀려오며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차가운 바닷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어왔고 사지는 점점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팔봉이는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며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함장 동지, 제 몸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이건 제 죄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배가 비어서 그런 겁니다. 남조선 가서 고기 한 점 못 씹어보고 여기서 바다, 물고기 밥이 되면 조상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놈의 애처로운 소리가 파도에 묻혔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밤바다를 찢는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빗줄기 뒤로 산더미 같은 위용을 자랑하는 함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창고에서 보았던 그 압도적인 화력의 실체,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경비정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를 가르며 나타난 그 거대한 강철 성벽은 우리가 타던 녹슨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거대했습니다. 사람이 있다. 전방에 4명 포착, 전원 구조 준비 실시. 거대한 탐조등의 빛이 수면을 때리자 검은 바다는 일순간 백색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빗줄기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그 빛은 죽어가던 우리에게는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집채만 한 경비함의 함체가 우리 곁을 막아서며 파도를 억누르자 칠흑 같던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 성벽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겨. 남조선 해경대원의 구령에 맞춰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치 태 속에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는 갓난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60cm의 그 어둡고 비좁은 강철관을 통과해 차가운 바다를 거쳐 이제는 빛이 가득한 지상으로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내동댕이 쳐지듯 내려졌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단단함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파도도 조여오는 수압도 없는 절대적인 고체의 감각. 저는 그 차가운 철판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서는 팔봉 중사가 물을 뿜어내며 요란하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놈은 제 몸을 감싸는 남조선 대원의 방수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부드러운 재질에 놀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함장 동지, 이 사람들 옷에서 향기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라 꽃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이게 정녕 남조선 해군입니까? 우릴 죽이러 온 귀신들이 아니라? 뒤이어 인양된 영식이는 겁에 질려 해경대원의 다리를 붙잡고 꺼느꼈습니다. 보위부 소저 황병구는 갑판 위에 대자로 뻗어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놈의 눈에는 살기 대신 처음으로 정체 모를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조한 대원들이 달려와 체온 유지를 위해 은박으로 된 비상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은박 담요의 소리. 그 소리는 우리가 평생 들어온 그 어떤 행진곡보다 장엄했습니다. 담요 안으로 서서히 온기가 차오르자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이 건네준 보온병의 뚜껑이 열리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이 영식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남조선 대원의 그 나직한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동료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 점철된 우리의 항해가 마침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함의 거대한 엔진이 우문거리며 진동을 내보낼 때마다 저는 제가 지옥을 빠져나와 인간의 땅에 발을 디뎠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녹슨 강철 관짝을 버리고 빛나는 강철 성벽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경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선체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것은 찌르는 듯한 광명이었습니다. 침침한 백열등과 녹물 밴 벽체에 익숙했던 제 눈에 경비함 내부의 새하얀 LED, 조명과 매끈한 바닥은 비현실적인 별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식당이 아닌 보안이 유지되는 함내 의무실로 격리되었습니다. 북에서 온 군관들이라는 신분 탓에 해경대원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들의 손길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일단 이 담요 덮고 계세요. 젊은 해경 의무병이 건네준 것은 짙은 파란색의 두툼한 담요였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두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평생을 입어온 빳빳하고 거친 군복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솜사탕을 몸에 두른 듯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팔봉 중사는 담요의 감촉에 놀랐는지 젖은 손으로 담요를 연신 만져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함장 동지, 이 담요라는 거 혹시 동물 털로 만든 겁니까? 어찌 이리 보들보들합니까? 공화국에선 당 간부 집안에서도 이런 건 못 쓸 것 같습니다. 의무병은 대답 대신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종이컵 4개를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놀라서 쇼크 올 수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천천히 마셔요. 따뜻한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이라니. 의무병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심장은 수압에 짓눌렸을 때보다 더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공화국에서 설탕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색 가루 형태의 금이자 죽어가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한다는 전설 속의 영약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정제된 흰 설탕 1kg의 가격은 하급 군관의 몇 달치 월급을 통째로 쏟아부어야 겨우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귀물 중의 귀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맛본 단맛이하고는 혀끝을 기분 나쁘게 아릿하게 만드는 사카린 조각이나 그마저도 없어서 옥수수대를 씹으며 단물을 빨아먹던 비참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명절날 배급으로 나온 설탕 가루 몇 알을 아껴두었다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아이의 입속에 넣어줄 때 그 아이가 세상을 다 얻은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이 귀한 것을, 그것도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적군 출신 이방인에게 물에 듬뿍 타서 이토록 무심하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얇은 종이컵 안에서 찰랑이는 투명한 액체.
그 안에는 남조선의 풍요가, 아니,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었던 삶의 격차가 무겁게 녹아 있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온기가 차갑게 식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한 모금 머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의 강렬한 단맛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가 너무도 따뜻하고 달아서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해서 존재조차 잊고 살 이 설탕물 한 잔이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만 허락되는 기적의 결정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영식이는 설탕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녀석은 컵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보물 보듯 응시했습니다. 함장 동지, 집에서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눈깔사탕 하나 녹여주신 것보다 100배는 더 답니다. 남조선은 물도 이렇게 답니까? 잠시 후 의무병이 하얀 그릇에 담긴 묽은 죽을 내왔습니다. 그릇을 받아든 우리 넷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릇 안에는 단 한 톨의 잡곡도 돌멩이도 섞이지 않은 순백의 쌀알들이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령출입니까? 쌀알이 어찌 이리 고울 수 있단 말입니까? 팔봉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놈은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씹지도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혀에 닿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게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함장 동지, 이건 음식이 아니라 구름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먹던 그 모래 씹히는 강냉이 죽은 죽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짐승만도 못한 걸 먹으며 충성을 맹세했던 겁니다. 보위부 소좌 황병구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의무실 한쪽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이름 모를 과자들과 맥심이라 적힌 노란색 종이 봉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 상위, 저기 보게. 저렇게 좋은 것들이 그냥 구석에 발로 차이게 널려 있군. 저 의무병 놈은 저게 귀한 줄도 모르는 눈치야. 황 소좌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리에겐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배 안에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무심코 뜯어서 종이컵에 붙는 노란색 가루 봉지 믹스 커피에서 풍겨 나오는 그 치명적으로 고소한 향기는 우리가 평생 배워온 그 어떤 사상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저는 묽은 흰죽 한 그릇을 비워내며 깨달았습니다. 남조선은 우리를 총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톨의 돌도 섞이지 않은 이 순백의 쌀죽과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배려로 이미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해경대원들이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굶주림의 그늘도 감시에 대한 공포도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죽그릇을 손에 쥔 채 이제야 비로소 사선을 넘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거대한 감옥의 담벼락이 이 따뜻한 의무실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죽 한 그릇이 주는 온기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죽그릇을 비우고 1시간쯤 지났을까? 의무실의 평화는 수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맞는 것은 부드러운 의무병이 아니라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해경 기동대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벽을 보고 서십시오.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함내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절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시대로 벽을 향해 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샅샅이 뒤져 위험물을 제거한 뒤 젖은 군복 대신 오렌지색 실내복을 내주었습니다. 팔봉 중사는 그 옷감의 부드러움에 넋을 잃은 표정이었으나 대원들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격리된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보안 장교는 정돈된 자세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성명과 계급, 소속 부대를 말씀하십시오. 아울러 자발적 귀순 의사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상위 마철수요. 여기는 기관장 최팔봉 중사, 통신병 김영식 전사, 그리고 보위부 소좌 황병구요. 우리 4명 모두 자발적인 귀순을 희망하오. 장교는 황소좌의 이름이 나오자 펜을 멈추고 잠시 우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담담하게 상급 부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마친 그는 시계를 보더니 밖에서 대기하던 대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육지에 닿으려면 아직 3시간은 더 가야 합니다. 속이 좀 진정됐을 테니 이거라도 하나씩 먹으면서 대기합시다. 잠시 후 우리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색 용기 4개가 놓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컵라면이라 부르는 물건이었습니다. 흰죽이 텅 빈 위장을 달래주는 약이었다면 컵라면은 우리 뇌에 가해지는 정교한 폭격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부어지자마자 방 안은 생전 맡아본 적 없는 자극적이고 진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팔봉 중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매끈한 단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경악했습니다. 함장 동지, 이 젓가락에는 가시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 냄새는 대체 무엇을 넣었길래 사람의 넋을 이리 빼놓는단 말입니까? 팔봉이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놈은 눈을 부릅뜨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면발을 들이켰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이 혀끝을 마비시켰지만 그것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식이는 용기 겉면에 인쇄된 화려한 그림들을 보물 보듯 훑었고 황소자는 젓가락을 쥔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경비함의 육중한 엔진이 진동을 일으키며 파도를 갈랐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남조선의 야경은 거대한 보석함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빛의 향연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정말로 사선을 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76mm 한 포보다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는 화려한 불빛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 빛의 숲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버리고 온 이들은 지금쯤 어떤 지옥을 헤매고 있을지 생각하니 컵라면의 달콤한 여운이 순식간에 씁쓸하게 변했습니다. 어느새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이 속초항 안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부두에 닿는데도 그 흔한 쇳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정교함에 저는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평생 녹슨 잠수함 벽에 귀를 대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하며 가슴을 졸였던 세월이 무색해지는 대한민국 해경의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해치가 열리자 대낮보다 밝은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두에는 경광등 하나 켜지 않은 채 도열한 검은색 대형 세단들과 무장 요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압감 넘치는 광경의 옆에 있던 팔봉 중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함장 동지, 저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남조선 영화 배우들입니까? 어찌 저리 다들 키도 크고 번지르르 합니까? 우리 쪽 보위부 애들은 하나같이 생쥐상인데 말입니다. 이 갓나 새끼야, 입 닥치고 앞이나 봐라. 저게 다 남조선 국정원 귀신들이다. 제가 엄하게 꾸짖었지만 사실 저도 떨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해경보안 장교가 대기 중이던 사내에게 다가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며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인계 절차는 소리 없이, 그러나 서슬 퍼런 위엄을 풍기며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요원 하나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 4사람을 훑어보더니 황소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원의 시선이 묵직하게 황 소자를 눌렀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병구 소자님. 소자님의 결단 덕분에 예상보다 상황이 수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동하면서 이야기하시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거부할 수 없는 국가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자님의 결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차가운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황 소자는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위부의 미친 개라 불리던 그조차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는 그저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신속하게 우리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준 차량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차였습니다. 오렌지색 실내복에 해경이 준 삼선 슬리퍼를 신은 팔봉 중사는 차 문이 열리자마자 멈칫하더니 맨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함장 동지, 이거 슬리퍼 신고 타도 되는 겁니까? 다닥에 깔린 털이 제 군용 담요보다 더 부드러운데 이 슬리퍼 밑바닥에 묻은 바닷물이 저 귀한 털을 다 적시면 남조선 국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맨발로 타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만. 이 멍청한 놈아, 그냥 타라면 타. 제가 팔봉이의 엉덩이를 걷어차다시피 해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막내 영식이는 아예 넋이 나간 채 요원의 손에 이끌려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녀석은 차 안의 화려한 화면과 버튼들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릴 기세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실내에는 기분 좋은 가죽 향기와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차가 부두를 빠져나와 2026년 대한민국의 왕복 10차선 대도로에 들어서자 창밖으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초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과 강물처럼 흐르는 자동차의 불빛들. 영식이는 창문에 코를 박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함장 동지, 저기 좀 보십시오. 저게 다 차입니까? 남조선은 무슨 길바닥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엔진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찌 저리 싱싱 달린답니까? 남조선 귀신들이 밀어주는 게 분명합니다. 옆에서 무표정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요원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투박한 북한 촌놈들의 반응이 어지간히 웃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무장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 거대한 국력의 위용. 76mm 한 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여유로운 풍요였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은 빛의 물결을 가르며 탈북민들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 부르는 중앙합동신문센터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드디어 남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안도감과 황 소자가 숨긴 결단의 실체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에 의해 각각 다른 건물로 분산되었습니다. 함장 동지 하고 저를 부르려던 팔봉 중사의 목소리는 방음이 철저한 복도 너머로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의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하얀 대리석 바닥과 소음 하나 없는 복도,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보안 장비들이 이곳이 대한민국의 최첨단 보안 구역임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곳은 창문 하나 없는, 그러나 기분 나쁠 정도로 쾌적한 신문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매립되어 있었고 공기는 먼지 하나 없이 정화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원두커피와 함께 정갈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옆으로 달콤 짭짤한 양념이 된 소갈비찜과 매콤하게 볶아낸 제육볶음, 두툼한 계란말이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북에서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한 색감과 고소한 기름, 냄새에 뱃속이 요동쳤습니다. 식사부터 하시죠. 배가 든든해야 기억도 잘 나는 법입니다.
부두에서 보았던 그 검은 코트의 사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도시락을 비울 때까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무심하게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때 방음벽 너머 복도에서 팔봉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요원 선생. 여기 고기가 밥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주방장이 실수로 쏟은 거 아닙니까? 고기가 어찌 이리 달고 부드러운지 이빨도 안 돼도 살살 녹아 사라집니다. 진지하던 신문실의 공기가 팔봉이의 뚱딴지 같은 절규에 순간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요원은 헛기침을 하며 민망한 듯 고개를 살짝 돌렸고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놈은 사선을 넘는 순간에도 먹는 것 걱정뿐이었습니다. 요원이 다시 표정을 다잡으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죠. 아까 부두에서 제가 황소좌에게 했던 말입니다. 황소좌의 결단이라는 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우리와 함께 사선을 넘은 동지가 아니었단 말이요? 요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황소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제3국 라인을 통해 우리 측에 접촉해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보한 잠수함의 최신형 수중 암호 체계와 동해안 침투 루트가 담긴 전술 지침서. 그걸 들고 오는 조건으로 본인의 완벽한 신분 보장을 약속받았죠. 당신은 그저 그 귀중한 화물을 가장 안전하게 실어 나를 최적의 운반책으로 선택된 것뿐입니다. 머릿속이 찡하는 소리와 함께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감이라기보다 경외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위부의 미친 개로만 알았던 황소좌가 이토록 교묘하고 치밀한 판을 짜놓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엔진실의 소음 속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76mm 한 포에 맞을까 전전긍긍할 때 황소좌는 이미 우리 모두가 살기를 남조선에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교묘한 설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미친 개인 줄만 알았더니 황소좌 정말 대단한 놈이었군.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왔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요원은 제 표정 변화를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황소좌는 현재 별도의 보안 숙소에서 정식 귀순 절차를 밟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 우리 쪽에서도 예우를 갖추고 있죠. 마 상위님, 황소좌는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황소좌의 주도 면밀함에 감탄이 나왔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끌려가기만 하는 사냥개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중국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요원을 마주 보았습니다. 황소좌가 머리를 썼다면 나는 실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소. 북한 해군이 동해안 심해에 은밀히 심어놓은 유령 기뢰의 위치, 그리고 남조선 경비정의 소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음향 흡수 타일의 배합비.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소. 이 정도면 내 가족들의 몫으로 충분하겠소? 요원의 눈빛이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등하고도 위험 있는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 이후 신문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검은 코트의 요원은 제 대답을 듣자마자 무전으로 누군가를 긴급히 호출했고 불과 10분 만에 하얀 가운을 입은 기술 전문가들과 해군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신문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철수 상위님, 말씀하신 음향 흡수 타일의 배합비와 유령 기뢰의 좌표, 지금 즉시 검증하겠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나왔다는 중령 하나가 제 앞에 거대한 디지털 지도를 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해심에 공화국 해군조차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제가 좌표 하나를 찍을 때마다 요원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최첨단 소나로도 잡히지 않던 죽음의 덫들이 제 손끝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의 대잠 작전 지도가 통째로 바뀌어야겠군. 중령의 나직한 탄식에 저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황소좌가 치밀한 설계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저는 그 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남조선이 거부할 수 없는 실탄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조사가 한참 이어지던 중 보안 요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 상위님, 긴 조사가 이어졌으니 잠시 휴식하시죠. 동료분들도 마침 휴게실에 모여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이동한 휴게실은 신문실과는 또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대형 화면,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기이한 기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황소좌와 팔봉 중사, 영식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황소좌는 남조선에서 지급한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놈은 저를 보더니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마 상위, 밥은 좀 먹었나? 요원놈들이 아주 깐깐하게 굴지? 저는 놈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든 놈이지만 이번만큼은 놈의 그 교묘함이 얄밉기보다 든든했습니다. 소좌 동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친 개인 줄만 알았더니 언제 그렇게 남조선이랑 줄을 다 대놓으셨습니까? 덕분에 이 따뜻한 곳에서 쌀밥을 먹게 됐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소좌는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임마, 내가 괜히 보위부에서 살아남은 줄 알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공화국은 이미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나 혼자 76mm 한 포 맞고 죽을 순 없지 않겠어. 자네 실력이 아까워서 내가 특별히 내 구명보트에 태워준 거다. 옆에서는 팔봉 중사가 휴게실 구석에 놓인 빨간색 기계 앞에 붙어 서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놈은 기계에서 나오는 캔 음료를 손에 쥔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이 기계 좀 보십시오. 제가 버튼 하나를 눌렀더니 차가운 단물이 담긴 쇠통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제가 돈도 안 냈는데 이 요원 선생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남조선은 대체 무슨 돈이 남아서 이런 걸 길바닥에 그냥 둡니까? 팔봉이는 캔을 따자마자 터져 나오는 치익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휘번덕거렸습니다. 이 맛은 혀가 따끔거리는데 속이 확 뚫리는 것이 공화국에서 마시던 김 빠진 사이다와는 아예 종자가 다릅니다. 함장 동지, 전 여기서 평생 이 기계만 지키며 살아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막내 영식이는 대형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남조선 가요 방송을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처녀들이 춤을 추는 광경의 녀석은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릴 기세였습니다. 그 평화롭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짧았습니다. 검은 코트의 요원이 다시 다가와 저와 황소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 상위님이 주신 음양 흡수 타일의 화학식 CNH2 기반 중합체 구조와 탄소 나노튜브 배합비에 대해 우리 기술진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황소좌님, 약속하신 암호 체계 복호화 작업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황소좌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조선의 손님이자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팔봉아, 적당히 마셔라. 배 터져 죽으면 남조선 삼겹살은 구경도 못한다. 걱정 마십시오, 함장 동지. 제 위장은 남조선의 모든 단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봉이의 우렁찬 대답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하얀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지렛대 사마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차례였습니다. 신문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화면, 위로 동해의 심해 지도가 입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기술진들이 제가 불러준 수식들을 태블릿에 입력할 때마다 복잡한 화학 구조식들이 분자 모델링을 통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적은 CnH2 기반의 중합체 구조와 탄소 나노튜브의 배합 비율을 보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철수 상위님, 이 CnH2 구조에서 탄소 사슬의 길이를 조절해 음파를 흡수한다는 발상은 우리도 연구 중이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배합비는 처음입니다. 북한 해군이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니 놀랍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왔다는 수석 연구원의 말에 저는 묘한 자부심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화국 과학자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연구실을 지켰고 우리 승조원들은 녹슨 잠수함 벽에 이 타일을 붙이며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남조선의 분석 장비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 고생에 얻은 결과를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령 기뢰의 좌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인근 해상에 작전 중인 우리 구축함의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요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화면의 절반이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이 거대한 포마를 일으키며 제가 지목한 해역으로 전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함선의 위용은 76mm 함포를 장착한 경비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압도적인 공포이자 신뢰였습니다. 잠시 후 수중 드론이 투입되었고 칠흑 같은 심해 바닥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녹슨 강철 구체가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마 상위가 말한 좌표가 정확합니다. 유령 기뢰 확인됐습니다. 상황실에 짧은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마 상위님, 당신이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여러 구했습니다. 이 공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정중한 감사는 공화국에서 듣던 그 어떤 훈장 수여식보다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 조국을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바다를 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요원은 제 마음을 읽은 듯 휴게실로 저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여전히 팔봉 중사가 빨간색 자판기 앞에 붙어 서서 기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놈은 이번에는 커피가 나오는 기계 앞에 서서 컵 속으로 떨어지는 갈색 액체를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이 기계는 정말 요물 중의 요물입니다. 설탕물보다 100배는 더 향기로운 갈색 물이 나오는데 제가 돈 한 푼 안 냈는데도 기계가 저를 알아보고 대접해 줍니다. 남조선은 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신선 노름을 한답니까? 팔봉이는 뜨거운 종이컵을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시더니 감격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함장 동지, 전 이제 결심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이 기계만 준다면 전 여기서 말뚝이라도 받겠습니다. 공화국 대대장 동지가 마시던 그 숭늉 가루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팔봉이의 넋두리에 삭막했던 휴게실에 잠시 웃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소좌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좌 동지,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식구들, 소식은 아직입니까? 황소좌는 들고 있던 잡지를 내려놓으며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검은 코트의 요원이 전화를 받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안용 무전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 상위님, 그리고 황 소자님, 기다리시던 소식입니다. 중국 쪽 협력 라인을 통해 두 분의 가족들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대련 인근 안전가옥으로 무사히 이동 중입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소파로 주저앉았습니다. 황 소자도 잡지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았습니다. 76mm
한 포의 위협도, 60cm 어뢰관의 공포도, 그리고 이름 모를 타국 땅에서의 불안도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3일 안에 비행기 편으로 가족분들이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두 분은 이곳에서 나머지 조사를 마쳐주시면 됩니다. 가족들과의 재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원의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계약서보다 든든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조선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불빛들은 더 이상 저를 조롱하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따뜻한 집의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팔봉이는 그 와중에도 세 번째 커피컵을 집어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대련을 떠나 한국 땅을 밟았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도 5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남조선 정보기관의 시간은 우리처럼 조급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정교한 법적, 의학적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갔습니다. 마침내 6일째 되는 날 저녁, 우리는 칠흑 같은 썬팅이 된 승합차에 실려 경기도 외곽의 한 보안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보안 가옥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그 정적 속에서 제 생애 가장 길었던 자망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황소자의 부인과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저 역시 자석에 이끌리듯 달려가 그 마른 어깨를 가슴이 터지도록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내에게서는 늘 배어있던 눅눅한 곰팡이 냄새나 갯비릿함 대신 난생 처음 맡아보는 남조선의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정갈하고 깨끗한 냄새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사선을 넘어왔음을, 조국을 등지고 이방인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나게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요? 꿈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산 것이요? 아내는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북에서의 모진 고생으로 까칠해진 피부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온 아이들이 제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앙상한 뼈마디는 여전히 북에서의 굶주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입은 부드러운 옷의 감촉은 이제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이 땅의 서글픈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는 황소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껴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미친 개라 불리며 남의 눈물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그 냉혈하니 딸아이의 머리를 가슴에 묻고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보위부 요원으로서의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그저 제 핏줄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에 젖어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바다의 한가운데서 방 한쪽 구석은 기이할 정도로 시리고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팔봉 중사와 막내 영식이가 서 있었습니다. 팔봉이는 제외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며 처음에는 허허허하고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놈의 웃음은 비틀리더니 이내 거구의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고향에 홀로 남겨두고 온 팔순 노모가 생각난 모양이었습니다. 남조선의 이 따뜻한 방, 이 향긋한 냄새, 그리고 눈앞에 이 행복한 풍경을 마주할수록 팔봉이의 가슴은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좋으시겠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팔봉이는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벽에 머리를 짓박았습니다. 놈은 제 손으로 어머니를 사지에 버려두고 온 자식의 천추의 하늘, 이 화려한 남조선의 보안 가옥 한복판에서 터뜨렸습니다. 놈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 놈만 이 좋은 데 와서 이 따뜻한 공기 마시며 삽니다. 어머니는 그 추운 방에서 아직도 옥수수 뿌리나 씹고 계실 텐데 이놈만 살아서 이놈만 사람 대접받고 삽니다. 팔봉이의 절규는 상봉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방 안을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막내 영식이는 더 처참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그 녀석은 상봉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영식이는 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처럼 자기 어머니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 가련한 희망을 참아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결국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위 동지, 저 무섭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남조선은 이렇게 밝은데 저는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영식이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선을 넘었지만 이들에게 남조선은 가족의 부재를 가장 잔인하게 확인시켜주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한참을 그렇게 엉겨붙어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았다는 기쁨에, 누군가는 두고 온 이들에 대한 죄책감에, 누군가는 영원히 혼자가 되었다는 공포에 젖어온 방안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공포도 이 뜨겁고도 시린 감정의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상봉 시간이 끝나갈 무렵 검은 코트의 요원이 다가와 조용히 일렀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족분들은 다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냉정한 목소리가 들리자 방 안은 다시 한번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제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팔봉이는 여전히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들이 탄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남겨진 우리 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2026년 대한민국의 찬란한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은 가족 없는 이들의 눈물에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항해는 마침내 이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항구였으나 누군가에게는 평생 마르지 않을 눈물의 바다가 시작되는 곳. 우리는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빛의 성벽 안에서 각자의 천국과 지옥을 가슴에 품은 채 무겁게 닻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자망이 끝나고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눈부시게 빠르게 흘러갔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네 남자의 이름 앞에는 탈북민 대신 시민이라는 낯설고도 무거운 호칭이 붙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협하는 불빛들의 군집이 아닙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남조선 말씨로 제잘거리며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사온 사과를 깎으며 내일은 어떤 반찬을 할지 고민합니다.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낙원의 실체였음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네 사람은 조촐한 선술집에 모입니다. 이제 황 소자는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자문역을 맡아 꽤 번듯한 양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는 여전히 주도면밀하고 차갑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면 가끔 멍하니 북쪽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놈은 자신이 누리는 이 안락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가장 잘 아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팔봉 중사는 경기도의 한 선박 수리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합니다.
놈은 이제 그토록 좋아하던 캔 커피를 박스째 쌓아놓고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웃음 뒤에는 서글픈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함장 동지, 오늘 꿈에 우리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남조선 고기가 맛있다는데 나만 먹어서 미안하다고 하니 어머니가 그냥 웃으면서 제 입에 이 밥을 넣어주시지 뭡니까? 깨고 나니 베개가 다 젖었더군요. 팔봉이는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갈라진 엔진 소리처럼 애처로웠습니다. 놈은 월급의 절반을 떼어 어머니를 데려올 방법을 찾느라 브로커들을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이 놈이 이 화려한 도시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막내 영식이입니다. 녀석은 남조선의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가장 빨리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서울 지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영식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위 동지, 전 가끔 제가 유령 같습니다. 낮에는 남조선 사람처럼 실실 웃으며 돌아다니는데 밤만 되면 그 차가운 어뢰관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어머니, 손을 놓치고 혼자만 빠져나오던 그날의 파도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20살 청년의 어깨에 놓인 그 무거운 죄책감을 저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매일 밤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사선을 넘어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함께 이식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품에 안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사지에 남겨둔 채 홀로 풍요를 누리는 지옥을 삽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따뜻한 밥상과 안전한 잠자리를 주었지만 두고 온 이들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강변북로를 따라 흐르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슴 속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한 척씩 품고 살아갑니다. 차가운 심해의 기억을 간직한 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 버둥거리는 이름 없는 이방인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냅니다. 우리가 두고 온 이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 빛나는 세상을 그들의 목까지 두 눈에 담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나긴 자망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낯선 땅의 깊숙이 닻을 내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해 소리 없는 안부를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